예, YTN 라디오의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월요일 4부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 분석가시죠. 유승찬 정치 컨설턴트와 함께하는 유승찬의 콕인데요.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어수선하고 너무 슬픈 일이 벌어져도 저희가 또 짚을 건 짚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2주 만에 다시 모셨습니다. 유승찬 정치 컨설턴트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니, 우리 청취자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이거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저희 둘이 그런 얘기했어요. 요새 진짜 이거 이렇게 우울한 이 정도의 우울한 연말이 있었나 기억을 못할 정도로 우울한 일이 계속 슬프고 우울한 일이 계속 터져요. 이거 예 그렇습니다. 그 크리스마스 때도 거리에 캐롤이 안 들릴 정도로 그렇죠. 분위기가 안 살았고 12월 3일날 기염을 했으니 그게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겠어요. 그래서 연말에 또 이 대형 참사가 글쎄 나서 말이에요. 이 사람들 마음이 지금 마음을 둘 곳이 없는. 그래서 뭐 저도 일단 뭐 항공기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께 조의를 표하고요. 그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 올립니다.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이 국가에서 전 국민 트라우마 치료를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울한데 말이에요. 근데 국가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국가가 또 이게 국가는 어디 있는가 지금 이 질문이 지금 우리한테 오고 있는 맞습니다.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지금 대행의 대행 체제라고 얘기하지만 대형 참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 재난안전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매뉴얼을 충실히 이행해서 그 하루빨리 그 사고를 잘 수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야 정치권도 이 사고 수습에는 힘을 한데 모아야 한다고 그렇죠. 생각하고요. 예. 네. 그래서 저는 뭐 사실은 정치권과 관련해 가지고 뭐 이 재난과 관련해서 뭐 여야가 그 잠시 정쟁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정쟁이죠. 사실. 정쟁을 멈추는 것은 뭐 잘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또 오늘 얘기가 많이 된 게 윤 대통령이 SNS에 뭐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다는 메시지를 냈는데 이것은 뭐 매우 부적절하다. 지금 일단 수사에 협조해야 될 분이 지금 헌정 질서가 정지된 원인을 제공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때 다시 메시지를 내는 것 자체가 되게 부적절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고요. 이것들은 뭐 유가족들한테도 별로 좋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실 박균택 의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태원 참사하고 자꾸 비교를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둘 다 똑같이 아주 슬픈 일이지만 사실 그때는 윤 대통령이 소위 말해서 실제로 권한 있는 대통령이고 지금은 그렇지가 않은 상황인데 그때 과연 일을 얼만큼 잘 수습했는가 이 얘기가 지금 그 윤 대통령 SNS 때문에 자꾸 오히려 그 얘기가 오히려 더 나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최상목 대행의 대행 체제는 어떻게 잘 나름대로 대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일단 뭐 아직 평가할 만한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무한 항공기 참사 수습이 가장 중요하겠죠 지금은. 일단 뭐 안전 매뉴얼에 따라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문제는 되게 단순하다고 봐요. 지금 두 개의 질서가 맞붙고 있거든요. 예. 하나는 헌정 질서고 하나는 내란 질서예요. 근데 국민 누구나도 알 거 아니에요. 지금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헌정 질서 트랙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당연하죠. 네, 헌정 질서 트랙으로 들어가려면 이 단 하나잖아요. 지금 저는 이제 국회에서 탄핵을 의결했기 때문에 공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예. 근데 헌법재판소를 완전체로 만드는 게 헌정 질서 회복의 가장 중요한 첫 단계다. 걸음입니다. 그래서 최상목 대행도 이 문제를 명심하셔야 될 거예요. 저는 사실은 다른 그 무엇은 다 부차적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경제도 굉장히 불안하고 환율도 치솟고 있고 주가는 폭락하고 있는데 이것이 다시 회복되려면 우리가 다시 헌정 질서 속으로 들어갔다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완전체 헌재를 만들어서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여부를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게 해야 그다음이 진행이 될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 경제부총리 출신이잖아요.
그러면 경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 거. 지금 부총리죠. 있잖아요. 예. 경제부총리죠. 예. 현 정부 출신이 그렇죠.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최상목 대행도 그건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국제적으로 볼 때도 우리가 질서 속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계속 이 내란 옹호 세력들의 얘기들을 자기가 수용해서 눈치 보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뭐 특검 문제는 별도로 치더라도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그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는 것으로 일단 본인의 소임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제가 궁금한 게 만일 최상목 지금 권한대행이 만일 헌법재판관 임명을 좀 시간을 끌거나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또 탄핵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그것이 지금 참 이게 이제 악순환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민주당에게도 지금 어쨌든 이 특검 공세나 이 헌법재판관 임명 공세가 이제 어쨌든 무한 참사로 인해서 잠깐 지금 늦춰진 상태잖아요. 어쨌든 해를 넘기게 되고 특검 시한이 1일인가요? 그 뭐 제2요구를 할 수 있는 시한이. 근데 저는 그런 정도. 그러니까 민주당도 이제 한덕수 총리 때는 좀 달랐어요. 한덕수 권한대행 때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한덕수 그 권한대행이 사실상 내란의 공범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시민들의 분노가 있잖아요. 지금 민주당도 사실은 시민들이 광장에서 하는 분노가 있기 때문에 뭐 탄핵이라는 강공수를 둘 수도 있지만 저는 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가령 한덕수 권한대행이 했던 것을 한 10배쯤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탄핵을 협박하기보다 예. 설득을 위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얘기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너무 좀 서두르고 섣부른 측면이 있다. 이렇게 해도 될까요? 그런 측면도 뭐 없지 않아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한덕수 그 권한대행은 그러니까 참 그게 묘한 상황인데 시민들은 광장에서 분노하고 있는데 그 거부권 양곡법을 포함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잖아요. 굉장히 적극적인 대통령 권한을 행사한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건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 다음은 안 했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 누가 봐도 어떤 이런 내란 수사는 헌법적 탄핵 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국민적 분노나 이런 것들 때문에 민주당도 탄핵을 안 하긴 좀 어려웠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논란이 있지만. 근데 이제 최상목 그 대행 같은 경우는 좀 이게 뭐가 다른지 저도 정확하게 꼭 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알려지기로는 국무회의 때 대통령 탄핵에 적극적으로 반대했다고 알려져 있고 예. 그 사실 확인은 뭐 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반대했다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그 경제 주무 장관으로 정무적이기보다는 나라의 살림을 맡아왔던 사람이잖아요. 예. 정치적으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이 정무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우리나라 이 지금 혼란 상태를 국헌 질서 속으로는 넣어야 된다. 그 정도 공적 책임감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설령 그 헌재 재판관 임명을 서두르지 않더라도 민주당도 이번에는 최대한 노력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더 다양한 방법에. 뭐 그 야당과 대화하려는 노력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저는 이제 분위기가 이번마저 이제 거부하면 우리 국정이 어디로 갈지 정말 예측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탄핵을 계속 하게 되면 국가가 사실상 없는 상태로 갈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뭐 민주당에서 5명을 한꺼번에 탄핵하겠다는 등 뭐. 근데 저는 이제 그런 협박은 지금은 별로 전략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가는 방향에서 현실성도 없고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저희도 이렇게 뭔가를 하다 보면 시민들이 이렇게 광장에서 분노하고 있으면 예.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일방적으로 들리게 되잖아요. 예. 근데 저는 내부에서 뭔가 좀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온건론과 협상론들이 좀 살아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거는 저의 이제 소망이죠. 유 대표님의 생각인데 실제로 그게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민주당도 일각에서는 이제 그런 그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요? 그걸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하기가 지금 두려운 상태라서 그렇지 제가 내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탄핵으로 계속 끌고 가는 게 맞냐 하는 우려들의 목소리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가령 국민의힘은 지금 제가 볼 때 제정신이 아닙니다. 예, 저는 이거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적어도 예를 들면 그렇게 말하시는 이유 한두 개만 꼽으시면 아니 지금 내란을 실질적으로 옹호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 내란을 극복하기 위한 헌법적 절차에 대해서 계속 부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헌법재판관 임명은요. 대통령은 형식적 권한만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몫으로 임명하는 건 지명과 임명이 동시에 되는 거지만 이거는 임명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심지어 추경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입니다. 이 얘기는. 그렇죠. 인물도 합의한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와서 이 헌법적 질서가 진행되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집권당 공당으로서의 태도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민주당이 이 문제들을 해결할 공을 갖고 있는데 거대 야당이기도 하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탄핵을 협박하는 것보다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국민 여론도 좀 모으고 야당과 대화하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한데 제스처라도 보이고 뭐 이런 정치력을 좀 발휘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는 누가 잘났다 혹은 힘이 세다 이걸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됐든 지금은 대한민국을 헌법적 질서 속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 민주당 그 관계자들한테도 물론 그 화도 나고 강경론이 득세를 하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정치라는 게 원래 어려운 길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렇게 복잡한 문제를 풀 때는 좀 대승적인 관점에서 이 바라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그래서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이 두 개의 쌍특검과 헌법재판관 임명을 좀 분리해서 봤으면 좋겠다 일단. 지금 일단 필요한 건 내란 특검이라는 생각이시죠? 네. 아니 그것도 분리해서 헌법재판관 임명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 가장 먼저다. 일단 질서 속으로 넣자.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자. 뭐 이런 것이 지금 우리 그래도 이 헌법에 기반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정상 궤도에 올라갈 수 있고 그 외국에도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을 보낼 수 있다. 대한민국이 드디어 다시 헌법적 질서 속으로 들어갔다. 그래야 이런 환율이나 그 금융시장도 안정될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저는 이거는 정파를 떠나서 이게 마지막 국가를 계속 존속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결단이다 이렇게 봅니다. 전 최상목 그 대행에게도 다른 건 모르겠지만 뭐 거기 또 압박을 받지 않겠어요. 여당의 압박도 받고 뭐 관료들의 그렇죠. 압박도 받겠지만 헌법재판관 임명 즉 헌법적 질서를 회복하는 데는 이거는 이게 여야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가가 없는데 어떻게 여야가 있습니까? 근데 그리고 유순신 대표님이 아까 그 뭐 이 내란 뭐 용어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예전에는 분명히 계엄에 대해서 다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국민의힘 구성원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각에서는 조금씩 다른 얘기가 나와서 그런 표현을 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맞습니다. 예. 아니 근데 그게 계엄은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계엄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잘못됐고 포고령 보세요. 예. 포고령이 위헌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포고령 위헌적이죠. 근데 그 포고령 위반했다고 또 고소하는 건 뭘까요? 그거는 뭐 저는 해프닝이라고 봅니다. 정말 적반하장이라고 보고 사실 이번에 검찰 이 김용현 그 전 국방장관에 대한 이 검찰 공소장을 보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시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뭐 검찰이 그럼 없는 얘기를 지어냈겠습니까? 저는 전혀 그렇다고 보지 않고요. 그 압수한 핸드폰의 녹취 파일을 근거로 저는 사건을 재구성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부정하는 이게 국민의힘 여당의 태도가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 한 가지 제가 더 여쭤보는데 지금 그 이해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26일부터 20차례 양일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ARS 그러니까 이 기계식
여론조사를 실시한 거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시는 여론조사를 보면은 아니 이게 국민의힘 지지율이 30%가 넘어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그 ARS 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러죠? 그 태극기 부대라고 불리는 분들도 굉장히 정광훈 목사를 대표로 하는 상징으로 하는 굉장히 많이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것이 이제 어떤 진영 대결화하고 있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여당 지지율이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는데 뭐 지금 정도의 응답률을 갖고 이것이 뭐 저는 뭐 이 일시적 과표집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전화 면접 조사를 좀 보면서 냉정하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는 어쨌든 지금 국면 자체가 국민의힘이 2016년 당시와는 너무 다른 전혀 다른 태도로 완강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강렬 지지층, 극렬 지지층들은 결집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여론조사 결과지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이런 여론이 국민의힘 쪽에서나 아니면 대통령실 쪽에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여론조사 보면 공부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잘못된 시그널로 읽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메시지도 SNS에 올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 최근에 들어서는 그 윤석열 대통령 측과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대대적인 여론전을 좀 하고 있다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그 지지층, 극렬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그리고 그것을 마지막 보루로 해서 뭔가 이 헌재 국면이나 수사 국면을 돌파해 보려고 하는 전략을 세웠다고 보는데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래서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인데 진영 안쪽만 지금 이 순간에도 헌법 질서를 부정하고 사실상 그 수사에도 응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서 지금 체포영장까지 지금 청구가 된 상태 아닙니까? 이게 좀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유승찬 대표님은 그 체포영장 어떻게 해결할 거라고 보세요? 체포영장 저는 나올 것 같고요. 아니, 나오긴 나오는데 문제는 윤 대통령한테 그럼 체포조가 가나요? 그럼요. 지금 이제 어차피 법률상 그 압수수색이나 체포영장은 이제 수사관이 가게 돼 있잖아요. 검찰이 신청하지만 이번엔 공수처 검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이 나오면 경찰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공조본이라고 그러죠. 공조본. 지금 국수본 경찰에 설치된 국가수사본부 국수본 형사들이 가게 돼 있고 이게 압수수색하고 다른 거는 압수수색은 중요 시설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아야지 수색할 수 있지만 체포영장은 그런 제한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충돌은 없을 거라고 보세요? 충돌이 제가 그것까지 알 수는 없겠지만 너무 기이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니 요새는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진짜 요새 우울증에 빠진 게 아니 상상을 못한 일들이 이게 아니 솔직한 얘기로 하도 이 슬프고 비극적인 일들이 매일 터지니까 한덕수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한 게 한참 전같이 느껴지는데 그렇죠. 지난주 금요일에요. 그게. 그래서 저는 정황이 없을 거라고 단언할 수 없는 게 지금 어쨌든 그 모든 사실을 아직도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불미스러운 마찰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근데 이거는 우리 법률상 이게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여러 가지 여건들을 볼 때 그 윤석열 대통령도 어쨌든 헌법재판소에는 또 참석을 했잖아요. 네. 예, 법률적으로 이제 수사기관은 협조를 안 하고 헌재는 협조하겠다. 뭐 이런 복수의 카드.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함으로써 6인 체제라는 불완전한 헌법재판소 체제를 유지하겠다. 이게 전략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 강하게 저항하지 못할 것이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이 여론이나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면 응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 헌법재판소 9명 완전체가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요. 언제쯤 끝날 거라고 보세요? 저는 구성하고 그 3개월 안에 끝날 거라고 봅니다.
구성하고 3개월이면 한 3, 4월. 3월 말 안에는 끝난다. 왜요? 뭐 4월 18일 날 2명의 임기가 나가죠. 또 그래 만료되기 7명이 때문에. 되는 거죠, 그래도. 그래도 저는 그 전에 끝내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도 국정 공백 사태를 길게 놔둘 수 없고 이번에 첫 번째 그 뭐라 그러죠? 그 뭐 길 조정하는 회의에서 헌법재판관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형사재판이 아니라 헌법재판이다. 그래서 그렇게 증거를 다 다투고 이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단순 사건이고 온 국민이 생중계로 이 상황을 지켜봤고 그다음에 맞아요. 검찰 공소장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오래 예.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유승찬 정책 컨설턴트였습니다.